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지음 재정정책의 미래,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정정책의 미래, 국가 부채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복지 지원 혜택은 늘어난 부채 수준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를 올가매고 있다. 개혁 없이는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복지 지원 혜택은 늘어난 부채 수준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를 올가매고 있는데 개혁 없이는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의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경제학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연준 의장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가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단지 우울한 과학자들만이 카산드라처럼 남아 불길한 미래를 쓸쓸히 점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재정 보수주의, 정부 지출 감소 및 국가 부채 감소를 추구하고 균형 예산을 중요시하는 정치 철학을 말합니다. 2017년 감세 법안으로 크게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정치인과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무려 2조 3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나 역시 대규모 재정 부양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미국 경제가 2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이는 올 평균 1조 8천억 달러의 성장률을 뜻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만일 미국 경제가 한 달간 완전 폐쇄에 돌입한다면 발생할 경제 손실액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제 감이 오는지요? 이 정도 규모라면 만회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저 영원한 손실로 남을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혹은 확실한 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적자 지출이나 국가 부채를 늘리면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재정 정책은 경제 위기가 경기 침체나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풍년이 왔을 때 재정 정책의 힘을 모두 써버리고 나면은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매우 낮은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예상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불어나는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23조 2천억 달러란 돈은 국가 부채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올해 연말쯤에 그 금액이 더 늘어나서 28조 달러 혹은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입니다. 도표 7-1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시점은 1981년 10월로 250년이 걸려서 도달했다면 부채양이 그 2배가 되어 2조 달러에 도달한 시점은 1986년 4월로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그 양이 2배가 되는 데는 대불황 이후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또 한 번 현재 보이는 불경기가 국가 부채로 2배로 뻥튀기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의 총 국가 부채만큼 추세 그래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2007년 12월 대불황이 시작된 이후로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높은 국가 부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한 가지는 국내 총생산으로 대표되는 미래 경제 성장률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가 부채에 복리 이자가 더해져 부채 위험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악화의 일로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미래는 어떨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테지만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이 커지면 글로벌 경제가 미국의 부채 발행을 점점 흡수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부채 위험성. 나는 작년에 출간한 저서 혼돈의 선거에서 경기 침체의 리스크로 인해서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부채 수준과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원 혜택은 막대한 임박한 부채 규모를 크게 키워 놓았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크다지만은 복지 지원 혜택에서 비롯된 단기성 부채 규모는 훨씬 크고 향후 수년간 미국의 부채 문제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복지 지원 혜택은 미국 정부 부채 수준에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 지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노인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들은 직장인들의 급여세,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죠.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급여세는 소득세에는 이자소득세, 임대소득세, 배당소득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총치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데 소득세율은 재정정책의 변화로 하락한 데 반해 급여세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지원 혜택은 재원이 바닥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총 국가 부채 규모는 60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 의해 누적된 빚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미국의 복지 지원 혜택 규모는 그 수준의 3배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재무제표상에 잡히지도 않는 금액이 노인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제도, 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무려 200조 달러입니다. 재무제표상에 잡히지 않는 대출자산의 수준이 미국 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의회 예산처로부터 복지 지원 혜택과 관련하여 집계 자료를 받아 그래프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도표 7-3이 바로 그것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의 조세 수입은 복지 지원 혜택 자금과 국가 부채 이자로 전부 고갈해 버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산이 2007년 조세 개혁안이 통과되기 이전 수준이고 추가 재정 적자와 2020년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은 국가 부채를 훨씬 더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조상. 복지 지원 혜택은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상으로 독일의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웹사이트에 비스마르크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현실 정치, 신념과 도덕이 아닌 실질적 권력과 물질적 요인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정치를 말합니다. 현실 정치에 능한 강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에게 복지 지원 혜택은 편리하고 신속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복지 지원 정책은 늘어난 부채 수준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개혁 없이는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스마르크의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 연금을 보장했지만 당시 1880년대 말 독일의 평균 수명은 40세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정부의 지출 비용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정적들을 부술 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의 복지 시스템은 재원도 없고 재무제표성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되어 미국 경제 정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 정책을 소득 삼아 의존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복지 혜택을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비스마르크에게는 뾰족한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바로 인구 구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구성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구 구성이 문제다. 미국의 인구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하면서 인구 구성을 계속해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인구 구성을 바꾸는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복지 지원 혜택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어느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미국의 인구 구성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내 인구 성장률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 연평균 1.5%에서 2011년 이후 0.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구 성장이 둔화된 데에는 미국 내 출생률이 감소한 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감소가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인구학자 조나단 라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출생률은 1.93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의 총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라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유지에 필요한 황금수는 2.1명입니다. 현 상태라면 복지 지원 혜택은 재원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시스템은 도표 7-5에서처럼 복지 수의 인구 대비해서 노동자 수가 159.4명에 달했던 1940년대에는 잘 돌아갔지만 그 비율이 2.8명으로 떨어진 2013년은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2040년에는 그 비율이 2명으로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 혜택은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기대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기대 수명의 증가는 비스마르크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던 1889년에 비해서 40세에서 80세로 2배나 뛰었습니다. 복지 지원 혜택을 받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의료 비용까지 덩달아 증가하면서 부담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 성장이 상당히 건실하다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아 이민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구 성장과 평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인구 성장률은 베이비 붐 시대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고 미국 총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황금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스트의 지적은 흥미롭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 모든 폰지 사기가 그렇듯 신규 인력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복지 시스템이 한계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복지 부채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재원을 충당할 세금을 낼 부양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재원을 충당할 노동자 비율이 감소하는 한 200조 달러 이상의 향후 복지 지출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감소, 기대 수명의 증가, 의료비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자동차 확산 등 장기적으로 가속되어 복지 지원 혜택으로
분리는 확장 급여형 연금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 연금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는 수혜자의 수혜 시점, 나이가 기대 수명에 비해 30년가량 앞설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는 2016년 대선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고 2017년 조세개혁과 2018년 중간 선거에서도 역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대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재정정책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 위기가 재정정책에 주는 함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은 시스템 내 고질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경제가 반강제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가서 연방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에 나섰지만 국가 부채와 복지 시스템의 위험성은 그 이전부터 이미 잠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미래는 추가 경기 부양책, 최고치를 경신하는 부채 수준, 재원 확보에 실패한 복지 지출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정치적 관행이 되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또한 널리 퍼지는 추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급여를 받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간단히 말해 그렇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복지 지급액을 생각하면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국가 부채를 끝도 없이 불어나게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이 또 다른 고정 지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부채와 재원 없는 복지 시스템으로 미래가 한층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배제하고라도 미국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망. 복지 지원 혜택은 재원 마련 없이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대규모 부채가 되어 서구의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뒤엎고 경제 성장의 싹을 자른 뒤 민주주의마저 전복시킬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박힌 내 견해가 표현상에 과장이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는 훨씬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는 전세적으로 경제와 비즈니스 성장을 심각히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영향은 대직자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핵심 생산 인구의 급여세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에서 훨씬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미래의 경제와 금융시장에서는 결코 가소평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폐쇄되고 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된 현 시점에서 긴축 재정을 고려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지난 후에 대비하여 책임있고 건전한 재정 지출을 보다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 소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에 대한 불어닥칠 6가지 변화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 변화.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산업은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6가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6가지 전망. 첫 번째, 기업 사무실의 수요 감소될 것이다. 첫 번째,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두 번째, 자영업 가계 수요의 감소. 두 번째, 자영업 가계 수요의 감소. 세 번째,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세 번째,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네 번째,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네 번째,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다섯 번째,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다섯 번째,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여섯 번째, 물류 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여섯 번째, 물류 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책의 일자리 미래장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거기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시의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입니다.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접촉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사지, 테라피, 네일 아트, 미용실 등은 사람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이 영세해 2조 3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은 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자,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세 번째 변화가 커다란 변화가 주택시장의 타격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 시장에서 중개를 돕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주택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이므로 급 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이 또한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관해서는 금융의 미래를 참고 바랍니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가스, 올란도, 뉴올리안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지역에 분류돼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격이 크리라고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 하더라도 관광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 이후에도 주요 관광 도시들은 경제적 타격에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은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서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년간 대체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도시화가 큰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몇 가지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가는 대신에 직장에 떨어져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업무를 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게다가 밀집된 도심일수록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전염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시나 도심부보다는 교외 지역이나 시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재택 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굳이 살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 속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미래 편입니다.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앞으로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와 관련된 직업, 국가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그 오전 어떤 시기보다도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믿음의 변화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단연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 재배 시설, 농산물 유통 시설, 실험실 배양 고기 등의 투자 관심이 몰릴 것입니다. 특히 채소나 생선 등의 복층 수경 재배 시설이나 시험실 배양 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 재배 시설, 농산물 유통 시설, 실험실 배양 고기 등에 투자 관심이 몰린다. 특히 채소나 생선 등의 복층 수경 재배 시설, 실험실 배양 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떠오른 식량 문제. 음식은 매슬로우,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합니다. 음식은 말하자면 음식이 가장 원천적인 욕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음식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당연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주요 식량 수출국인 탓에 그러할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미국의 식량 생산은 소비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유통망이 타격을 입고 신선식품이나 일부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식품 시장은 코로나의 실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직접 재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 중에는 집에서 직접 신선식품을 얻기 위해 닭이나 다른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이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CEO와 임원진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치즈, 육류,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팁과 요령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식량을 포함해 기초 생활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걀이 필요하면 닭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상도 못한 일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명의 이기에서 떨어진 삶을 살려는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식량 공급을 바란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볼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나 관련 직업, 국가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입니다. 농업에서 중요한 변화라면 단연 음식 배달 서비스의 광범위한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음식 배달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노년층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1980년대 음식 배달은 엔트버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연결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선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니 최근에서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앱을 사용해 본 덕분에 사람들은 앞으로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층 역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일자리 면에서는 미국의 농업 분야 종사자들은 많이 감소해 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 농업 분야 일자리는 노동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미국 내 농업 분야 인력은 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분야를 찾을 것이고 그 인기는 10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으로 앞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공포심이. 특히 커리어를 설계하는 젊은 세대는 훨씬 실질적인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진지하게 고민 중일 것입니다. 이때 먹을 거 하나 자유롭게 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경험은 그들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70년대에 태어나 나는 과거 소련에 살던 이들이 휴지와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20년 미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 내겐 꽤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의 순간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커리어와 삶의 오랜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사람들의 미래에 필수적인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놓치고 있던 주제가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입니다.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세계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